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부터 좀 설명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헌 96조 개정안 논란이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의견 모였습니까?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긴급 의총에서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당헌을 개정해서 개정 당헌을 가지고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키기로 결정을 했고요. 주말 사이에 당의 이 법률지원위원회에서 그 당헌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의총에서 오전에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내용은 96조 저희 당헌의 96조 1항하고 5항을 중심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그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1항은 기존 당헌은 비대위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당 대표 고리,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 이거였는데 당 대표 고리는 그대로 두고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선출직 최고위원이 저희가 5명인데 그중에 4명 이상이 사퇴한 경우 그다음에는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합의해서 전원이 합의해가지고 비대위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렇게 이제 3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는 무조건 비대위를 설치한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당 대표 고리 경우에는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설치하게 되면은 전국위원회에 추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96조 5항은 그전에는 비대위가 설치되면은 기존의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한다. 최고위원회가 해산한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당 대표 직무정지돼 있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는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명시적으로 당 대표도 그 기능 정지, 권한대행, 직무대행도 다 이제 기능 정지된다.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최고위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인 거고 가장 애매했던 이제 비상 상황에 대한 최고위 기능 상실 이 표현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대위 요건을 구체화하긴 했는데 결국엔 또 상임위원회 전국 상임위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서 보고한 거는 그 법률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안이고요. 그게 확정이 되려면은 이제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먼저 통과가 돼서 그 전국위원회로 그 안을 다시 올려야 됩니다. 전국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근데 서병수 의장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전국위원장님이 오늘도 의총에 나오셔서 발언하셨는데 나는 그거 못하겠다, 의총 못 열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안 되고요. 의총을 의장님이 그 전국위원회를 열고 말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결정되면은 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도 그렇고 이제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비대위 지금 비대위가 의결한 경우도 그렇고 어떤 경우든 의장은 그냥 열어야 되는 거지 의장이 열고 말고 할 책임 그 권한은 없고요. 본인이 이제 본인 소신하고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셔야죠. 본인이 계속 그걸 막고 있어가지고 당무가 마비되도록 하셔서는 안 되죠. 당원이 지금 계속 개정이 되는 그 뭐 의결안이 나온 상황인데 민주당도 당원 8조 가지고 지금 뭐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논란이 있었죠. 그런 어떤 논란을 겪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금 당원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이 저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내홍이 점점 심해지는데 민생을 돌봐야 할 이 시기에 이게 참 제가 보기에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민주당의 경우도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슬기롭게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한 바가 있거든요. 국민의힘도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가 일단 필요한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법원의 판단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준석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권리도 아닐 뿐더러 그 권한을 정지시키는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헌을 오히려 바꾸어서 비상 상황도 아니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오히려 지금 비대위를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전혀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대위를 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만 만들어서
이래 이제 상황을 수습하겠다고 지금 윤핵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당내 파열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병수 의장뿐만 아니라 주요 의원님들이 보니까 다 반대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반대 세력이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정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조언할 수는 없는데 예. 다만 민생을 생각해서 저는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이렇게 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국민의 힘이 할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보기에. 예, 오늘 의총에서 뭐 어떤 당원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이미 이전 의총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오늘에서는 뭐 의견이 모아진 게 있습니까? 저는 당헌 개정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우리 법률지원 자문위원회에서는 이 당헌대로 해서 새 비대위를 구성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 새 비대위에 대해서 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도 질 염려는 없다.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조금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했는데 예. 그 부분은 뭐 그냥 오히려 당헌 개정안은 별 토론 없이 다 통과돼 버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예. 그게 더 이렇게 많은 중심 이야기가 과제가 많았습니까? 되고 예. 그게 대부분의 발언 예. 우리 의원님들의 논란의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게 지난 토요일 날 긴급 의총에서는 결론이 이미 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도 뭐 사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다수의 의견의 결론이 이 사태 수습하고 나서 의총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주말 사이에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이제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해서 의총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결단 내리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사퇴를 기정사실로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비쳤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 반면에 그 주말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하고 오늘 사이에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3선, 4선, 5선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발표도 하고 여러분이 동시 그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도 하고 예. 이래가지고 오늘은 그게 더 쟁점이 세게 붙었는데 예. 그 바람에 결과적으로 오늘은 우리 당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쪼개졌는데 그 크게 보면은 이 그 조기 사퇴,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다선 중진 의원님들하고 예. 그 반대편에 초재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쫙 갈리는 그런 좀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양이 펼쳐졌습니다. 어느 쪽으로 좀 무게가 쏠렸습니까? 초재선들이 훨씬 더 많죠.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결론은 사퇴 수습하고 난 뒤 본인이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중진들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예. 초재선을 중심으로는 일단 이 상황부터 수습하고 예. 그 다음부터 거취를 정하자 예. 이렇게 의견이 아니었다는 예. 거칠게 의견들이 오갔다는 그런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예. 지금 이 집권 여당의 내용이 길어진다고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영수회담 제안한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여야 대표들 다 같이 모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내용은 일단 둘째치고 예. 두 분이 즉석에서 통화를 하셨다는 그 예. 자체도 굉장히 사실 최근 뉴스로 볼 때는 굉장히 고무적입니까? 뭐 괜찮은 아주 예. 기쁜 소식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정치라는 게 어떻든 사람이 소통하고 만나서 예. 대화를 나누면서 협력을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저는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 아닌가 싶고 국민들께서도 기대하는 게 서로 생각이 다른 거 다 아니까 예. 좀 최소한 그래도 만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건 하고 싸울 거 싸우고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일들은 좀 합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예. 여당이 저렇게 내홍을 겪고 권력 투쟁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당을 걱정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되고 대통령한테 답답하니까 만나서 좀 영수회담도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도 사실 여당이 준비가 안 돼서 예. 이 3자 회동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저는 오히려 안타깝게 들렸어요. 예. 그래서 진짜 저는 우리 오히려 진짜 집권 여당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대통령의 성공을 오히려 기원하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말씀에 저희들 민주당의 앞으로의 좀 나름 태도가 담겨 있다, 그런 기대를 갖고요. 예. 더 대안정당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야당으로서 저희들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진지한 협력 정치의 한 축이 되는 그런 이제 민주당이 되겠다는 다짐도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내용보다는 어찌됐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는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통화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기억에는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예. 즉석 통화는 처음 있는 일 그렇죠. 같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좀 소탈하고 격이 없고 뭐 형식 따지지 않고 좀 약간 실사구시적인 그런 일이 중요한 거, 격식보다도 그런 스타일이 반영된 부분이고, 세계 여야 관계뿐만 아니라 국정의 전반에서 이렇게 잘 발휘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인데, 저렇게 대통령과 뭐 여당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저렇게 수시로 있을 때마다 전화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다면은 그 나라는 태평성대라고 하고 국정도 잘 풀릴 텐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서, 여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딱 걸리는 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게 활짝 꼽힐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늘 이야기해왔던 우리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다. 예.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되면 그렇게 수시로 만약에 야당 대표가 통화하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엄청 친해집니다. 예. 친해지고 그걸 온 국민이 다 알게 돼요. 그럼 검사들도 알게 돼요. 경찰들도 알게 돼요. 그러면 야당 대표의 혐의를 수사하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대통령하고 저렇게 친하고 격이 없고 서로 막 머리 맞대고 이렇게 나라 일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칼을 쑥 들이대도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부담을 틀림없이 느낍니다. 예. 그럼 사법 정의가 또 위축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참 그 사법 리스크가 많은 국민들은 사실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승자가 패자를 지나치게 가혹하게 탄압한다. 해도 좀 심하다, 이런 또 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 물론 뭐 여당 입장에서는 수사가 건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겠지만, 정말 이제 우리도 민주당도 거대 야당이면서도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협력을 할 건 하겠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파트너로서 저는 인정을 하고 오히려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고, 그러나 뭐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있다면은 뭐 그게 또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은 그럼 그때 가서 또 국민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오늘 이거를 그냥 한 번의 계기 이렇게 넘기지 말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 새로운 그런 이제 민생을 위한 협력 뭐 그런데 방점을 두고 좀 진지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좀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 혐의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사법 정의가 실현이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수사가 이렇게 좀 대충 되고 안 그런 사람들, 일반 국민들은 마구 수사하고 그렇게 되면 사법 정의가 아니고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사함으로써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그러면서도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관계가 격이 없이 수시로 국정을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그 협의하는 관계가 만약에 공존할 수 있다면은 그건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보다 더 선진국, 정치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통화만 봤을 때는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평성대인데 사법 리스크 우려스럽다고는 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현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전에 말씀 그런 맥락이었지만은 이재명 대표께서 이례적으로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국회의원 출마, 그 전에 금수완박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출마하시고, 그 다음 또 당대표도 출마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뭐 또 이제 특검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 전에는 탄핵 이야기도 나왔고, 뭐 국정조사 이야기 나오고, 이제 특검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이 결국은 사법 리스크의 연장선상 그 결과거든요. 자기들은 방어해야 되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싸우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금방 이렇게 만나면서 풀어가는 것이 정치잖아요. 이렇게 당장 저도 이제
저도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 관저 공사만 해도 지금 보니까 무면허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받았는데 그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있던 코로나 컨텐츠의 후원 업체였다. 뭐 이런 게 이제 밝혀지고 공사 금액도 보니까 뭐 부풀려져 가지고 처음 것보다 더 훨씬 많이 나갔다. 이런 이제 의혹들이 있어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런 여론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저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에 초점을 두고 시작하고 나머지 문제는 정치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싸우면서도 풀어나가야 하는 게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풀어나가야 할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하고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13년 만에 긴축 예산이라고 했는데 국회 문턱 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되는지 예결위이시기 때문에 좀 제가 예결위원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추경까지 다 해서 680조 정도가 총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무려 40조나 줄어든 640조 가까운 돈이 지금 편성돼서 넘어왔습니다. 이게 13년 만이에요. 보통은 그 전년도에 쓴 걸 누계로 했을 때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거를 본 예산으로 해오는 게 보통 소위 점증주의를 적용하는 예산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자 감세 이런 걸 통해서 세입 기반을 훼손시켜 놓으니까 사실은 지금 줄어드는 게 주로 어디가 줄어드냐면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고용과 관련되어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기반이나 소상공인 지원 액수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재정으로 서민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세입 기반을 줄여가지고 축소 재정을 하면 이게 악순환이 빠집니다. 그게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그대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거를 또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제관료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MB맨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도 부자 감세 그리고 이 축소 재정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해 있는 아주 매뉴얼화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앞서 저희 기재부 2차관 출연하셔서 그래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렸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는데 김영배 의원께서는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자 감세,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조혜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그 본 예산하고 추경까지 합한 거하고 비교하면은 이번에 이제 국회로 넘어간 거는 본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적죠. 그런데 결국은 추경 거의 그 역대 정권이 해왔던 그 추경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요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결국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 특히 10여 년 동안, 특히 지난 5년 동안에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 국가 부채나 이 채무 비율이 엄청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는 아예 본 예산부터 과거 지난 정부의 본 예산 플러스 추경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하고 거기다 또 추경까지 하니까 팍팍 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난 정부의 전체 예산보다도 조금 더 늘어날 걸로 가정한다면 본 예산이라도 좀 줄여야 그다음 또 추경도 어차피 또 하게 돼 있고 그것까지 늘어나면은 지난 정부보다는 그래도 늘어나는 폭이 조금 좀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문제가 있는 게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기가 다운되고 있잖아요. IMF나 이 국제기구에서도 상반기에는 우리가 2.9% 정도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2.1% 초반대로 지금 성장률을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한국 경기가 점점 하강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거는 내년에 4.5%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재정을 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망하고 현실하고 어긋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4.5%처럼 이렇게 올리려면 재정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긴축 재정이 오히려 경기 악화를 부추긴다. 이런 점에서도 오히려 저는 경제 성장에도 이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긴축 재정에 대한 우려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어찌됐든 공은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